우리는 모두 게으름에 대한 거짓말을 듣고 살았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실제로 타당하거나 지속 가능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큰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판단하는 겉보기에 나쁜 행동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회심리학자이자 작가이자 활동가이며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교수인 데번 프라이스의 게으르다는 착각입니다. 미국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데번 프라이스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자 남들의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게으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밝혀내며 이제 자신과 삶을 돌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설파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게으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게으름처럼 보이는 것은 과로나 정신건강, 환경에 대한 투쟁의 징후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번아웃과 무기력을 겪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담아내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으르다는 착각,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게으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우리는 자주 게으름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호사로 여긴다. 게으름이라는 거짓떡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은 자유시간에 대한 욕구를 숨겨야 한다고 느낀다. 계획을 취소할 때 나는 정말 그럴듯한 도덕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변명을 애써 찾는다. 미안해, 오늘 밤 약속에 갈 수 없어. 늦게까지 일해야 하거든. 진실은 말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게을러 보일 것이다. 모두에게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완전히 틀렸다면 어떠한가? 자신의 한계와 욕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신호다. 의무를 줄이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는 게 아니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싫어, 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것으로 듣고 자란 많은 게으른 행동은 사실 매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다. 1장에서 나는 게으름이라는 거짓의 기원과 이 거짓이 어떻게 우리가 실패와 탈진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는지를 다뤘다. 이번 장에서는 그 주장을 한층 더 발전시켜 휴식, 그만두기, 대충하기와 우리가 보통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다른 모든 행동이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게으르다는 느낌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로운 감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가하고 게으른 시간에 대한 욕구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그 감정들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크게 나아진다는 생각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게으름은 경고다.
생산성과 소진과 같은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무는 대부분 사람에게 너무 길고 힘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반복적이거나 정신적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한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실제로 타당하거나 지속 가능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큰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한계점은 드라마틱하다. 줄리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지고 나서야 일과 생활 사이에서 타당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도 수개월간 병과 싸우고 나서야 비로소 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꼭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몸과 뇌는 한계에 다다르면 브레이크를 밟고 생산성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라고 말해주는 미묘하고 점진적인 신호를 보낸다. 안타깝게도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그러한 신호들을 최대한 무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판단하는 겉보기에 나쁜 행동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이 보이는 게으름의 패턴은 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산업조직 심리학자인 아네트 타울러 박사는 내게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결근 일수가 올라가는 등 미묘한 게으름의 신호를 통해 부당함에 대처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했다. 일터가 유해하다는 초기의 미묘한 신호 중 하나예요. 많은 직원이 설명과 이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요. 관리자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모두가 너무 게으르구나. 혹은 믿을 수 없구나. 하지만 이것은 학대적이거나 유해한 환경을 피하려는 시도죠. 누군가 무리의 한계에 다다르면 마음이 콩밭에 가기 시작한다. 지각을 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막판에 취소한다.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주 낮잠을 자거나 계속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머리를 비우려 한다. 전반적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예전보다 기력이 없다. 이러한 현상들은 실패자라는 신호가 아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신호다. 이러한 게으른 행동들이 수세기 동안 나쁘게 취급되어 왔지만 사실 나쁠 것도 해로울 것도 없다. 빈둥거리기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다.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게으르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은 도움과 휴식이 필요하거나 해야 할 일을 줄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리는 강력한 내면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 게으름에 경청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다. 게으름에 경청하라. 쓸개를 제거한 후에 맥스는 비로소 침대 위 휴식을 취하고 혹독한 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의사의 소견서와 수술 자국이 그 증거였다. 쓸개 제거 수술 후 몇 주 동안이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어. 반어법이 아니다. 자거나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거나 영화를 봤어. 진짜 너무 즐거웠어. 더 쉴 수만 있다면 내장 하나쯤은 더 내줄 수 있어. 맥스는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최악일 때 정신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앉아서 영화도 끝까지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포영화와 실화의 바탕을 둔 범죄 다큐멘터리, 그리고 온갖 어두운 영화를 무척 좋아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면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영화에 집중할 수 없다. 마침내 며칠간 잠을 자고 회복할 시간을 가진 후 맥스는 끝까지 앉아서 긴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다. 침대 위에서 회복하는 동안 취미에도 다시 관심이 생겼다. 그는 마술용 수공예품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다. 절망감과 우울감이 크게 줄었다. 우리는 보통 의학적인 응급 상황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맥스의 쓸개 수술은 삶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맥스는 쉴 겨를이 생기자 삶을 재평가했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어떤 모습일지, 잠시 충분히 자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조금씩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자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게으름은 맥스에게 통찰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허락하기만 하면 우리도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게으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맥스의 사례를 보면 삶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함을 깨닫기 위해 한동안의 침대 위 휴식이 필요했다. 더불어 그 변화를 시작하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창의적인 통찰이 필요했고, 그 통찰은 길고 여유로운 부하기가 주었다. 맥스는 자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 병가를 끝내고 복귀했을 때 사무실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상사는 여전히 학대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으로 직원들이 병가를 쓰는 일을 막았다. 다시 찾은 건강을 찾기 위해 맥스는 이러한 권력 구조에 대항하고 자신의 웰빙을 최우선에 두어야 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맥스는 복귀하자마자 상사가 앞뒤가 안 맞는 지시를 내릴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부서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지원서가 늦게 오면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맥스는 업무가 할당되는 방식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자 경영진들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그 결과 경영진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맥스가 오랫동안 도맡아 왔던 일들을 분담하게 했다. 업무량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제 맥스는 병가가 필요할 때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병가를 낸다. 상사가 병가가 꼭 필요한지 확신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강하게 나가. 예컨대 이메일로 병가 신청을 했는데 상사가 피하면 내가 아파도 일하러 오라고 요구하는 거냐고 물어. 직원들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건 사실 불법이라는 걸 그도 알지. 하지만 나도 안다는 걸 그에게 은근히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 이것이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사의 전적을 감안했을 때 이해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 생활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내적인 활동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무리하게 만드는 압박은 외부로부터 온다. 과로하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모든 법적 보호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다른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회사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맥스는 그렇게 했다. 같은 문제가 몇 달 동안 반복되자 다른 직원들과 같이 기록을 비교해 상사가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더 높은 상관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맥스는 더 여유로운 근무 일정을 협상할 수 있었다. 맥스의 일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 아직도 늘 그만두기를 꿈꾸고 일은 여전히 보람이 없고 지치게만 한다. 하지만 현재 맥스는 1년 내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일한다고 한다. 그 대신 그림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더불어 수년간의 과로가 사생활에 끼친 피해에서 회복되기 위해 상담도 받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맥스의 뇌가 이제 유혈이 낭자한 공포영화를 원하는 만큼 실컷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맥스의 병은 좋은 게으름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할 기회를 주었다. 침대에서 보낸 몇 주 동안 맥스는 기력을 되찾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상처받고 위축되는 일이 줄어들자 자신을 더 잘 옹호하고 일터에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의식적으로 한가로운 시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드는 게으르고 싶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어떤 일의 강도를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마음이 기력을 회복해 편안해지면 해묵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함에도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은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실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성취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